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책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렵다 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서 책을 덮어버리고 싶진 않았고, 주인공 싱클레어에게 무슨 일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궁금함과 염려함 때문에 책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책 끝부분에 역자 해설을 읽고 나서야 당시 작가의 상황,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내 아들이 아프고 특히 아내가 정신분열 초기 증상으로 신경쇠약에 걸렸던 상황을 읽고 나니 이 작품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싱클레어가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는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 아주 조금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인의 후회에 대한 데미안의 생각, 어려울 때마다 출구를 보여주는 데미안과 데미안의 어머님 에바 부인을 보면서 많이 복잡하기도 했고, 신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생각에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서 읽어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양면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본질과 꿈을 찾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싱클레어를 보면서 제가 참 단순하게 세상을 사는 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글귀, 새는 알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그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이다. 어렵지만 멈추기 쉽고, 다 읽고 난 후에는 이런 의미인가? 하고 계속 생각나게 하는 데미안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내 가슴 속에서 왈칵 치솟는 그 어떤 것. 나는 오로지 그것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웠던 것일까? 내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오래전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내 유년 시절의 초기 몇 년까지 말이다. 또한 그 시절보다 훨씬 이전 시기까지, 곧 내 존재의 근원인 아득한 그 먼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작가들은 장편 소설을 쓸 때면 마치 자기네들이 신인 줄 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고 죄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신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묘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 역시 그렇다. 내게는 나의 이야기가 어떤 작가에게 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이야기는 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꾸며낸 인물이라거나 이 세상에 존재할 법한 인물, 이상적인 또는 어찌되었든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으며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그들 하나하나는 모두 자연의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시도이다. 대량으로 사살한다. 우리가 단 한 번만 존재하는 인간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총알 한 개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야기들은 쓴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이례적이고 정말 특별하고 어느 경우이든 중요하고 독특한 지점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개의 현상들이 교차한다. 세 개의 현상들은 딱 한 번만 교차할 뿐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삶을 살면서 자연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 경이롭고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서 정신은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서 피조물은 괴로워하고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서 한 명의 구세주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된다. 오늘날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이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느끼기는 한다. 그 덕분에 그들은 별 부담감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는다. 나 역시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별 부담감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을 것이다. 나 자신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라고 일컫지는 못하겠다. 나는 구도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구도자다. 하지만 나는 더는 별을 쳐다보거나 책을 보면서 무언가를 찾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서 피가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는 그 교훈들을 듣기 시작한다. 내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다. 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지도 조화롭지도 않다. 내 이야기는 더는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처럼 무의미와 혼란, 광기와 꿈의 맛이 난다. 인간 개개인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요, 하나의 길로 가려는 시도요, 하나의 오솔길의 암시이다. 일찍이 전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막연하게, 또 어떤 이는 명료하게 각자 자신의 능력껏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출생의 잔재, 곧 태고시대의 점액과 알껍질을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닌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개구리로, 도마뱀으로, 개미로 머문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체는 인간, 하체는 물고기이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연히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자식들이다. 우리는 모두 그 유래가 같다. 그건 바로 모체들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심연처럼 깊이 팬 틈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심연들로부터 나오려는 시도이며 한 배 자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제1장 두 개의 세계. 나는 10살에 내가 우리가 살던 소도시에 라틴 어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겪은 체험으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수많은 것들이 향긋한 내음을 풍기며 내게 다가온다. 그것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통과 기분 좋은 전율을 불러일으키면서 나를 마구 뒤흔들어 놓는다. 어두컴컴한 골목길과 불이 환히 켜진 집들과 탑들, 시계 종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아늑하고 따스한 쾌적함이 가득한 방들, 비밀과 유령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그득한 방들, 길고 좁다랗고 따스한 공간의 냄새도 풍겨오고 집토끼와 하녀들, 그리고 가정 상비약과
말린 과일의 냄새도 풍겨온다. 그곳에는 두 개의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있었으며 두 개의 극에서부터 낮과 밤이 생겨났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꽤 협소했다. 그 세계는 원래 부모님 두 분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세계는 대부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 세계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했고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를 뜻했다. 이 세계에는 부드러운 광채와 명료함과 청결함이 속했다. 또한 이 세계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말, 잘 닦은 손, 말끔한 옷, 기품 있는 예의범절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세계에서는 아침이면 함께 찬송가를 불렀고 이 세계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했다. 이 세계에는 미래로 이끌어주는 고든 성과 길이 있었다. 그리고 의무와 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적합한 결단, 사랑과 존경, 성경 구절과 지혜가 있었다. 삶이 명료하고 말끔하고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편에 서야 했다. 반면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그 세계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하는 것도 달랐고 약속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모두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 요령 이야기와 추문을 둘러싼 소문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섬뜩하고 솔깃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다양하게 넘쳐났다. 그러니까 도살장과 감옥, 술에 취한 사람들과 바락바락 악다구니를 쓰는 여자들,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들, 획 넘어뜨려 쿵 쓰러진 말들, 물건을 훔치려는 침입과 살해와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 모든 아름답고 섬뜩하고 야만적이고 잔혹한 일들이 주위에서, 다시 말해 우리 집 바로 옆골목에서 이웃집에서 일어났다. 보조 경찰관들과 불황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술주정뱅이들은 아내를 두들겨 패고 저녁이면 공장에서 나이 어린 소녀들이 우르르 떼지어 쏟아져 나왔다. 늙은 여자들은 사람을 홀려 병이 나게 할 수도 있고 도둑들은 숲속에서 살고 방화범들은 시골 경찰관에게 잡혔다. 어느 곳에서나 이 강렬하고 광포한 두 번째 세계가 용솟음 쳤고 그 향기를 풍겼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던 우리 집 방들만 빼고는 어디나 그랬다.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안식, 의무와 양심,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었다. 또한 이런 것들과 전적으로 다른 것들, 곧 모든 시끄럽고 귀청을 찢을 정도로 요란한 소리, 어둡고 음산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었다. 하지만 껑충 한 번만 뛰면 이것들을 피해 어머니에게로 도망칠 수 있었다. 가장 희한했던 것은 이 두 세계가 서로 맞닿아 있고 또한 너무나도 가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하녀 리나가 저녁 기도 시간에 거실 문 옆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구김살 하나 없이 말끔하게 다림질한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청아한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를 때면 리나는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세계에, 우리들의 세계에, 밝음과 올바른의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그 뒤 곧바로 부엌이나 나무로 만든 동물 우리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푸죽한 주인의 작은 가게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싸울 때면 리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며 다른 세계에 속했다.
비밀에 쌓여 버린 것이다. 모든 게 다 그랬다. 그런 게 가장 심했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렇다. 확실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하지만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언제나 그 다른 것이 있었다. 그 다른 세계가 종종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지고 그 다른 세계에서 번번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두려운 마음이 일어도 나는 그 다른 세계에서도 버젓이 살고 있었다. 심지어 나는 때때로 그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게 엄청나게 신나기까지 했다. 그리고 집과도 같은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마치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꽤 지루하고 황량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다. 때로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 삶의 목표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도 밝고 순수하게, 그렇게도 우월하고 잘 정돈된 듯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멀었다. 거기에 이르려면 학교를 다녀야 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해야 하고 시험도 치러야 했다. 또한 그 길은 줄곧 다른 비교적 어두운 세계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 세계를 가로질러 가기도 했다. 따라서 그 세계에 머물다가 그 세계 속에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 일을 겪은 탕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열심히 읽었었다. 그 이야기들에서는 아버지가 있는 집, 서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나 구원받는 것이며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나는 오직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르고 선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마음속 깊이 느꼈다. 그런데도 나는 이야기 중에서 사악한 인간들과 탕아들이 등장하는 대목에 훨씬 더 끌렸다. 솔직히 고백해도 된다면 때로는 탕아가 속죄를 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발견되는 것이 정말 유감스러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식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막연한 느낌으로서 그리고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말이다. 악마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면 악마는 변장을 했건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났건 당연히 저 아래 길거리나 대목장 또는 술집에 있었다. 악마가 우리 집에 있으리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내 누나들 역시 밝은 세계에 속했다. 누나들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가까웠다. 내 눈엔 종종 그렇게 보였다.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착했고 예의 발랐으며 흠잡을 때도 별로 없었다. 누나들은 이런저런 결점이 있었고 별로 좋지 않은 몇 가지 습관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와는 달리 그런 것들이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사악한 것을 접하게 되면 그토록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며 어두운 세계가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나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누나들은 부모님과 꼭 마찬가지로 살뜰하게 보호받고 존경받아 마땅했다. 만일 누군가가 누나들과 싸우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언제나 나쁜 사람이고 용서를 빌어야 할 장본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누나들을 모욕하면서 내 부모님을 선량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게는 누나들보다는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매우 타락한 불량 소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몇 가지 비밀이 있었다. 날이 청명하고 양심에 꺼리는 것도 없는 순조로운 날, 착하고 얌전하게 누나들과 함께 놀고 말 잘 듣고 의젓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은 종종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다.
천사라면 필시 그래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의 것이었다. 또한 성탄절이나 행복과도 같은 맑고 밝은 소리와 향기에 에워싸인 채 천사가 되는 것은 무척이나 기분 좋으면서도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아, 그러한 시간, 그러한 날들은 얼마나 드물었던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소박하면서도 허용되는 이런저런 장난을 치다가 자주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일었다. 누나들은 그런 것을 감당해내지 못했다. 급기야는 서로 싸우게 되고 불행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면 나는 불같이 화가 나 포악해지면서 행동도 말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서도 내 말과 행동이 참으로 폐류나 같다고 가슴 깊이 절절하게 느꼈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자책에 괴롭고도 침울한 시간이 찾아왔다. 그 다음엔 슬픈 순간이, 그 다음엔 또다시 밝음의 한 줄기 빛이, 갈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행복감이 몇 시간 또는 아주 잠시 동안 찾아왔다. 나는 라틴 어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의 아들과 산림청 상급관리의 아들이 우리 학급에 있었다. 그 애들은 이따금씩 나를 찾아왔다. 그 애들은 난폭하긴 했지만 선량하고 허용된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웃에 사는 소년들, 곧 공립학교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보통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경멸했다. 그들 중 한 친구 이야기로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수업이 없던 어느 날 오후, 당시 나는 10살이 갓 넘었다. 나는 이웃집에 사는 남자아이 2명과 함께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키가 큰 남자아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13살쯤 된 그 아이는 힘이 세고 무례한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봉사의 아들이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가족 전체가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우연히 우리 쪽으로 거침없이 척척 다가오는 게 그다지 달갑지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는 벌써부터 어른 남자 같은 몸가짐새를 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다.